네, 그럼 오늘 다뤄볼 내용 1부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볼 텐데요. 여러분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키워드 보이시죠? 마켓의 핵심을 체크하겠다. 사실은 저희가 제목만 바꿨을 뿐이지 항상 문선지 멘토님께서 오늘 시장, 이번 주 시장 어땠는지 핵심 이슈를 체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코스닥과 코스피 어떻게 마감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게 2022년 1월 20일 화요일, 이건 오후 1시 기준이라서 다시 한 번 더 장마감 기준으로 제가 홈페이지 띄워놨으니까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가 4,885.75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976.37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4,900선까지 갔다가 다시 4,800선으로 살짝 떨어진 건데 이대로면 이제 5,000피 금방 간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5,000P가 아니라 6,000P도 갈 수 있고 네. 경우에 따라 7,000P도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네. 그 국내 시장이 지금은 올라갈 여지가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뉴스를 보니까 네. 그 이재명 정부에서 그 5,000이 특위 그분들을 뭐 이렇게 5,000P 이제 기념으로 청와대로 초청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저는 그분들이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5,000P를 위해서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쨌든 역대 정부들 중에서는 가장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정부는 맞아요. 네. 이건 네.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정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는 토대는 만들어줬다. 네. 그다음에 돈을 또 많이 찍었죠. 이거는 사실 주식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이건 우리나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네. 분명히 문제가 생기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그냥 단순히 주식 측면만 놓고 보면 어쨌든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된다라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거고 네. 그다음에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주식 시장에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달러 베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사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면 원화로 사면 뭐 그러니까 15만 원, 뭐 14만 원 이렇게 사지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만약에 달러로 사기 때문에 네. 그걸 원화 베이스로 만약에 하면 그러니까 11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우리 주식 시장이 싼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든 기관 쪽에서도 또 이제 유입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네. 거고 그다음에 핵심은 뭐 뭐니 뭐래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지금 가장 강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글로벌 시장 환경에 네. 너무 알맞은 기업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빅테크 중심의 상승세였어요. 네. 그다음에 엔비디아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기본적으로 GPU 관련 쪽이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뭐 그다음 브로드컴 뭐 이런 회사들이 잘 갔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연말부터 그러니까 4분기부터 분위기가 바뀐 게 전체적인 반도체 쪽의 분위기도 이제 일반적인 비메모리 칩에서 메모리로 바뀌었어요. 메모리 칩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관심도가 옮겨지기 시작했고 네.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피지컬 AI가 뜨면서 그러면서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피지컬 AI 수혜주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원전이야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원전 관련 쪽 계속 지금 우리나라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계속 이야기 나오면서 방산 관련 글로벌에서 뜨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방산 잘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우주항공 관련 부분 지금 뜨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기업들 핵심 수혜주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수가 지금 잘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이런 트렌드가 꺾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원래 우리나라 지수는 더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이 5,000P에 저는 의미 안 두셨으면 좋겠어요. 5,000P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5,000P, 6,000P, 7,000P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금 5,000P 찍혀 밑으로 내려서 4,000P, 3,000P를 꺾일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지금 실적을 내고 있는 섹터들의 방향성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쨌든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네. 게 맞다. 근데 지금 특징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오늘 개인이 좀 많이 사들였고 외국인도 이제 사들였지만 기관이 조금 파는 추세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보면은 개인 상승하고 외국인은 보합, 기관은 하락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요즘에 이제 조금 기관이 파는 그런 듯한 추세는 조금 안 좋아 근데 보이긴 여기 한데요.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의 핵심은 네. 금융 투자예요. 금융 투자라고 해서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랍 거래라고 해가지고 네. 흔히 시장에 뭔가 방향성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단기 매매예요. 포지션 자체도 좀 짧게 끊어가요. 네. 그래서 그 분량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그러니까 매도세는 네. 너무 지나치게 큰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최근 한 달 동안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프랍이.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5,000피 위치가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좀 차익 실현을 할 만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기관들이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 어쨌든 연기금이 지금 우리 시장에 좀 돈을 좀 유입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나중에 보면 기관 쪽의 수급은 유입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고 네. 외국인들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네.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인데 다만 제 차트 하나만 잡아주실래요? 네. 환율이 다시 지금 1,480원 다시 왔어요. 그러면 이게 환율적인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은 우리 주식시장을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왜냐? 네. 기술적으로 여기가 어쨌든 저항대거든요. 그러니까 1,490원대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어쨌든 정부도 그렇고 기술적으로 막으려고 해요. 그럼 여기서 막고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단기적이라도. 그러면 어쨌든 단기적으로 밀려 내려간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라는 건 원화 강세거든요. 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특히 환투기 세력들 입장에서는 원화 강세에 베팅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매수할 수 있죠. 그러니까 환투기 세력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분위기는 외국인 수급도 그렇게까지 부정적이지 않는데 이게 부정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바뀌는 시기가 있어요. 뭐냐면 요 저항대를 뚫으면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보면 1,490원이에요. 네. 엄밀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1,485원이에요. 1,485원을 세게 강하게 뚫는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외국인들은 다음 레벨대를 1,500원으로 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한국 정부가 1,480원을 방어를 못하는구나. 그러면 열리면 1,500원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나라 원화를 사면 환차 손이 나겠죠. 네. 그러면 오히려 매도를 하겠죠. 환차 손 피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금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중요한 시점이긴 해요. 그러니까 1,485원을 지지하냐 마냐. 이거를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저항대에서 밀고 내려갈 수 있냐. 네. 아니면 뚫리냐. 여기에 중요한 좀 기로에 환율적인 부분 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는 1,500원대를 기록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게 사실은 지금 네. 주류의 경제 저는 무조건 의견인데. 갑니다.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고 또 하나는 환율이라는 건 네. 속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결정되면 네. 시장은 적응을 해요. 예를 들어 원화 강세도 완만하게 원화 강세가 나오면 네. 거기에서는 수입업체라든지 수출업체들이 다 적응을 합니다. 원화 약세도 완만하게 가면 다 시장에서는 적응을 해요. 근데 지금처럼 너무 가파르게 가면 속도가 너무 가파르면 적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위기는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건 기조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맞기는 쉽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 대미 투자와 관련된 부분을 좀 수정해 주거나 좀 네, 낮춰주거나 아니면 뭐 통화 수합을 좀 시원하게 해주거나 그러면 확실하게 바뀌긴 해요. 아니면 그게 아니면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을 미국보다 만약에 더 크게 한다. 네. 미국이 지금 올해 연간 성장률 한 3% 정도 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한 1.8에서 1.9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미국보다도 우리는 경제 성장률을 덜 한단 말이에요. 미국같이 규모가 있는 나라가 3%를 성장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 그러니까 엄청나네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어쨌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경제 성장률을 폭발적으로 하면 네. 원화가 강세로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원화 약세는 그냥 기조적이라고 보면 돼요. 아니면 그냥 이재명 정부에서 돈을 이제 안 풀거나 그러니까 긴축 정책으로 나가거나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금리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돈 푸는 걸 이제 멈추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원화가 강세가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어떤 경우든 지금 현재는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 약세는 기조적이다. 그건 다만 정부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건 그러니까 오케이 방향성 우리가 꺾을 수 없으니 네, 네. 속도라도 늦춰줘야 돼요. 시장이 적응하게. 아. 근데 이제 이 정도 속도는 너무 가파르죠. 그러면 이제 시장이 보면 충격은 줄 수 있다. 그래서 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증시 측면에서 봤을 때 부담되는 구간대는 아니에요. 증시만 놓고 보면.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 경제는 아니에요. 이미 우리나라 경제는 수입 물가가 많이 올라서 당연히 힘들죠. 근데 경제 말고 그냥 이제 이 증시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아직은 이 환율대가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구간대는 아니고 오히려 투자의 관점에서만 예, 봤을 때 그리고 네. 또 중요한 건 우리나라 지금 핵심 기업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를 상승시키고 있는 현대차 수출하는 기업들. 네, 그다음에 이제 네. 하이닉스 그다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건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도 올라갈 여지가 높아서 뭐 지수와 관련된 그러니까
방향성은 우상향이라 생각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 네, 그 정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엔 특징 섹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섹터인데요. 늘 시장 안에서 강하게 반응한 섹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네. 이쁘게 만들었네요. 이게 표가 지금 이쁘네요. 네, 이게 증권에서 굉장히 예쁘게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네. 제가 가져왔는데 국내 인기 업종 테마에서 업종과 테마를 나눠가지고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하는데 아무래도 원자력 그리고 우주항공 부분이 좀 많이 눈에 띄는 네.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더 띄워 봤는데 이거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업종 테마 탑5 지금 보니까요.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등이 전기 유틸리티, 2등이 인터넷과 카탈로그, 세 번째가 복합 유틸리티, 네 번째 해운사, 다섯 번째가 무선통신 서비스로 나옵니다. 네이버 증권에서 확인한 거고요. 테마로 따지면 원자력 발전이 1등, 두 번째가 우주항공산업, 세 번째가 핵융합에너지, 네 번째가 원자력 발전 마찬가지죠. 네. 다섯 번째가 스페이스X. 다 스페이스X. 우주랑 원자력이에요. 오늘 우주항공이랑 원자력이 잘 강했고 네. 저기 전기 유틸리티도 실제로는 다 원자력이에요. 아 그래요? 네, 원전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원전 관련주가 최근 들어서 원전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렸던 게 네. 원래 그러니까 작년에 조방원이 흐름이 좋았거든요. 조선 네. 방산 그 원전.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부터 좀 원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었어요. 미국만 좋다. 네. 국내 좀 약하다. 왜냐하면 그 원전이라는 건 결국은 국가 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프로젝트를 할 때면 국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수출이 잘 되는데 네. 어쨌든 이재명 정부에서는 원전을 드라이브 걸겠다는 의지는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실망감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좀 그러니까 한동안 지지부진했다가 네. 최근에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이재명 정부의 스탠스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원전을 신규 원전의 건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여론조사 해보니까 국민들 한 70% 정도는 신규 원전을 치워야 된다라는 여론이 지금 강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끝까지 반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고 네. 어쨌든 국민들이 신규 원전이라든지 원전에 대한 흔히 말하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 이미지가 부정적이지 않다면 수출과 관련된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네. 최근에 원전 관련 종목들이 또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특히 원전 관련 종목들은 모멘텀이 끝난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조정을 좀 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조정도 좀 줘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고 이거 한번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네. 할게요. 일단 차트로. 지금 현재 일단 두산에너비 오늘 두산에너비는 상대적으로 좀 덜 갔어요. 요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갔고 요즘에 두빌이 좀 무서운 그런 맞아요. 속도로 오르는 근데 얘보다 것 같아요. 더 무서운 애가 있습니다.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굉장히 안 가던 종목이었는데 네. 현대건설을 필두로 해서 원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현대건설이 원전 관련 모멘텀을 가지면서 움직였고 오늘 네. 같은 경우는 보성파워텍이 흐름이 좋았을 거예요. 여기 상한가가 나왔죠. 그다음에 뭐 우리기술 같은 것들 이것도 지금 최근에 보시면 보이세요? 네. 연속 와. 굉장히 긴 양봉이 네, 나왔네요. 오늘 상한가 네. 어제도 거의 상한가 네. 마감을 하면서 흐름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다. 그다음에 BHI 이런 종목들도 보시는 것처럼 원전이 다시 힘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도가 다시 원전으로 다시 복귀했다라는 거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럼 원전 지금 들어가도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괜찮다. 네, 저는 괜찮다. 지금도. 제가 이채정 기자 이집트에 네. 제가 원전 관련 ETF를 소개했잖아요. 맞아요. 네,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네, 봅니다. 네. 완전 저는 문서지 멘토님이 팔라고 하기 전까지는 팔지 않을 예정이고요.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저 같은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서 문서지 멘토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ETF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아무거나 꼽아 주시는 게 아니라 또 네. 장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좀 좋은 종목들 뽑아 주시는 거라서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받아가실 수 있는 좋은 정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주목할 섹터를 살펴보면서 이제 글로벌 실시간 랭킹도 제가 가져왔어요. 요즘에 이것도 나와요. 네.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요즘에 제가 네이버가 많이 네. 좋아졌네요. 네이버가 굉장히 보기 네. 쉽게 예쁘게 많이 그렇네요. 풀어줍니다. 네. 네. 아무래도 그 네이버 그 파이낸스였나요?
지금 두나무? 두나무. 두나무랑 이제 합병을 네. 하면서 좀 더 이제 발전을 하지 네, 않을까. UI가 네. 원래 두나무가 좀 잘 하거든요. 어. 이딱 보니까 약간 업비트 느낌 나네요. 아, 그런 느낌으로 네, 가져왔구나. 업비트 느낌이 딱 있네요. 이거 보니까. 네, 이게 왜냐면 업데이트 전후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근데 확실히 보기 좋게 바뀐 것 같긴 한데 글로벌 실시간 랭킹 부분은 월마트가 1등입니다. 조금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는 그 지수 편입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좀 관심도가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로켓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뭐 기존에 이제 우리 그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도 워낙 네. 좋아하는 거고, 로켓랩은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방산 관련 부분,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주항공 지금 그 뭐 제가 오늘 뭐 뒤에도 2부 시간에도 제가 또 준비했던 건 종목 중에 하나가 네. 지금 그 아르테미스 2호 지금 아르테미스 지금 프로젝트를 네.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그 2호기가 발사가 될 건데 네. 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건 우주항공에 또 모멘텀이 될 수 있어서 오늘 우주항공이 섹터가 강했던 이유가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아르테미스 그 2호기가 지금 네. 일단 발사대에 일단 이게 딱 됐거든요. 설치가 돼서 이게 이제 뭐 쏘아 올려지면 나사가 하는 거라서 성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미국이 달 탐사를 한다. 그게 꽤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이따 뒤에서 좀 기사를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훑어볼 거라서 그때까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 시장 이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공시와 글로벌 뉴스를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우리 질문 하나만 받을게요. 이난희님께서 BHI 오늘 좀 팔았는데요. 다시 사야 하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 BHI는 이거 얘기 끝나고 그때 좀 잠깐 봐드리는 걸로 할게요. 엔비디아 시가총액도 물어보셨는데 시장 이슈만 빨리 훑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화면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에 흔들리는 비트코인 92,000달러 선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 때문에 여러 가지 해외 증시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비트코인은 조금 더 반응이 빠르고 조금 더 그렇죠. 격차가 큰 편이라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진단 키트 2주에서 1분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이제 LG 정밀 의료 AI를 도입한다. 엔젠바이오가 해서 상한가를 보였다라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는 넥스틸 미국 석유 기업 베네수엘라 본격 진출 본격 논의되자 주가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소식이고요. 네 번째는 SK텔레콤 엔트로픽 지분가치 재평가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다. 다섯 번째는 좀 주요 공시로 떴습니다. HD 한국 조선해양 오세아니아 선사 대상 선박에 4,000척 공급 4척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이고요. 큐라클 당뇨병성 신증 치료제 임상시험 탑라인 결과를 발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리지는 우주 반도체 검증 위성 개발 사업 수행 기간에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이고요. 마지막으로 PNTMS 중국 인과기계 설비와 21억 원 규모 공급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라는 건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 중에서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게 있을까요? 뭐 일단 뭐 그린란드가 지금 현재는 이제 제일 이제 관심이 높을 거겠죠. 그래서 오늘 원래 같으면 우리 시장도 꽤 많이 갔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장 초반에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우리가 증시 대기 자금이 또 세다 보니까 이걸 이제 많이 말아 올린 건데 일단 아시아 시장도 전반적으로 좀 안 좋고 어제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는 휴장이었지만 유럽 증시는 많이 빠졌어요.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물론 최근에 이제 급락했다가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말아 올리고는 있는데 어쨌든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 확실하게 그린란드 관세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있는 것 같다. 요거는 이제 또 뒤에 제가 그린란드 또 따라 준비했으니까 그것도 또 하나씩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제가 물어봤더니 지금 챗 GPT한테 몇 가지 물어봤더니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뭐야라고 했더니 HD 한국 조선해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까 저희가 업종 테마 탑5에서 4위에 오르고 있는 업종에 해운사가 있었거든요. 이 해운사는 어떤 이슈로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해운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HMM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물류 관련 이슈가 지금 뭐 근데 딱히 지금 막 나와 있는 거는 없긴 하거든요. 지금 웰바이오텍, 페노션, 대한해운. 근데 웰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해운사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원래 저게 이제 해보면 무조건 다 그 관련 종목들만 있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아 마치 ETF 소개해 주실 때 다른 것들이 포함되는 것처럼. 그래서 웰바이오텍 이름에서 나실 수 있는 바이오. 예, 그다음 특히 이제 건기식, 건강기능식품.
관련 쪽이긴 해요. 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질문 좀 몇 개 받을게요. 이제 이나니님께서 BH 팔았는데 다시 사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BHI가 지금 오늘 차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요 차트거든요. 네네. 뭐 근데 이제 뭐 사실 매도했는데 다시 사야 되냐요라는 건 그냥 그거는 이제 각자의 판단. 사줘도 되고 안 사줘도 되는데 제가 업종적인 부분으로 제가 코멘트를 드리면 그러니까 어쨌든 원전은 다시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는 맞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BHI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실적이 찍히는 종목이고 네. 실적이 그냥 찍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좋게 찍힙니다. 엄청나게 좋게. 그러니까 네. 특히 수주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네, 수주도 굉장히 많이 받아놨고 어쨌든 뭐 대형 원전이 건설 계속되는 구간에서 수혜가 될 수밖에 없고 BHI 같은 경우는 원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가스터빈 그러니까 네. 복합화력 발전 거기에도 어쨌든 주력 이 장치를 또 이제 납품을 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네. BHI도 저는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가 테스타로사님께서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약 4.5조 달러인데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네요. 엔비디아 시가총액 뭐 계속 올라가고 저는 있는 갈 것 추세죠. 같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시장에 대한 글로벌 전체적인 투자 시선이 네. 긍정적이거든요. 그러면 올라갈 수는 있다. 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시기면 지금 시점에서 이거 벌써 제가 작년 뭐 한 여름부터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 엔비디아 나는 갈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이 시점에 엔비디아 살 바에는 차라리 나는 마이크론을 사겠다. 제가 작년 여름부터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엔비디아가 더 갈까? 간다. 근데 그러면 엔비디아를 사야 되냐? 아니다. 차라리 엔비디아를 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흐름상은 오히려 메모리 쪽이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네. 엔비디아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뭐 2024년이나 뭐 이때 만약에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지 엔비디아 사야 되는지 할 때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거든요. 네. 삼성전자 살 바에야 엔비디아를 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엔비디아는 확실하게 이제 지수물이 됐어요. 그리고 엔비디아와 관련된 그러니까 긍정적인 모멘텀은 사실상 주가의 상당 부분 녹아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상승은 하겠지만 주가 탄력은 좀 둔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총이 높아도 올라는 간다. 하지만 올라가는 속도는 좀 더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차피 올라가겠지만 우량주 너무나도 큰 대형주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기대감 때문에 많이 하락했었던 마이크론에 네.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하면 어떨까 또 지금 매물이 시장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번외로 이제 매물이 시장도 매물이 시장이지만 또 우리나라 파운드리도 지금 조금씩 맞아요. 좋아지고 있는 추세로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 들어서 반도체 이야기를 할 때 네. 파운드리 여팡에 대한 기대감이 좋아졌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TSMC 실적 보면 알 것 같아요. 네. TSMC 실적이 미쳤어요. 진짜 말 그대로 미쳤어. 안 그래도 엄청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전국 수석인데 이제는 전국이 아니라 이제 뭐 세계 수석 되려고 하는 뭐 이런 정도 느낌이야. 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눈높이도 엄청나게 높았지만 그 눈높이까지도 비트하고 특히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캐펙스 가이던스를 지금 연간 지금 한 82조 정도 지금 투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82조를 투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돈 많이 버는 건 알겠는데 야 82조나 투자해? 그런 건데 이런 거예요. 아 쟤들이 82조나 투자할 정도면 아 진짜 수요가 많긴 하겠구나 라는 거죠. 예, 그런 분위기고 그만큼 지금 이 파운드리 수요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TSMC가 다 못 쳐요.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그럼 결국은 누군가가 맡아줘야 된다. 근데 그걸 지금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거죠. 인텔은 지금 수율이 안 나와요. 네. 인텔한테 맡기기는 사실상 별로고 나머지는 뭐 중국 업체니까 논의를 네. 하고 그러면 결국은 대안은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아직 삼성전자와 관련 뭐 물밑 협상을 했다 이런 보도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제 엔비디아와 인텔이 이제 계약을 했다가 인텔이 너무 이제 수율이 떨어져가지고 중단했다라는 네네. 기사까지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결국은 엔비디아도 네. 일단 주력 모델인 그러니까 서버용 GPU는 네. 당연히 TSMC가 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PC용 그래픽 카드 네. GPU 같은 경우는 삼성에게 맡길 수 있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번에 엔비디아가 그룹을 인수하면서 네. 그 추론칩과 관련된 부분은 삼성 파운드를 쓸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어. 그러기 원래
이제 엔비디아 인수되기 전부터 네. 삼성 파운드리 썼고 그다음에 그록이 지금 하는 거는 4나노에서 지금 돌아가거든요. 네네. 그러면 4나노 공정은 수율이 이미 벌써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원래 도조 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TSMC에서 다 넘겨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도조 칩을 이제 그 삼성전자 쪽으로 빼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래 AI5 칩 같은 경우는 지금 TSMC에서 전량 맡겼는데 네. 이제 절반 정도는 삼성전자에게 맡긴다고 하고 그다음에 AI6 이후의 모델부터는 다 삼성전자 독점.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일단 해볼 만한 시기가 왔다. 그래서 파운드리가 생각보다 빨리 저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TSMC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콩고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때 잘해야 돼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왜 망했냐면 그러니까 자꾸만 TSMC를 따라 잡으려고 했었어요. 따라 잡으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독자적인 길을 가야 된다. 인정을 해야 돼요. 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TSMC를 뛰어넘는 건 어렵다라는 거 현실 인식을 해야 돼요. 네. 현실 인식을 해서 대도 안 하게 자꾸만 흔히 말하는 이런 그 선단 공정에 네. 더 막 내가 예를 들어 뭐 TSMC가 4나노 했어. 그럼 우리는 2나노로 빨리 갈 거야. 그럼 TSMC가 2나노를 하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제 1나노까지 1.8나노로 빨리 넘어갈 거야. 이렇게 지금까지는 했거든요. 네. 그래서 속된 말로 이도저도 안 됐어요. 아. 수율이 안 잡히니까 네. 아무리 미세화를 빨리 하면 뭐합니까? 수율이 안 나오면 어차피 안 돌아가는 거 똑같거든요.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전략을 바꿨어요. 우리 하는 거랑 잘하자. 그래서 일단은 4나노 수율부터 안정화시켰어요. 그러니까 TSMC가 어차피 2나노는 우리가 TSMC랑 경쟁이 안 돼. 네. 그럼 일단 4나노부터 잡아놓자. 네, 네. 그래서 수율이 나와서 거기 콩고물 떨어지는 걸 일단 먹고 그리고 2나노는 우리가 차근차근 해나가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TSMC 거를 다 뺏어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수율부터 속도감보다 일단 수율부터 맞추자. 그래서 지금 2나노도 수율이 꽤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략을 지금 잘 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해볼 만하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그러니까 TSMC가 거의 70% 넘게 차지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7%밖에 안 돼요. 네. 2위가. 근데 7%에서 예를 두 배만 들어 올라도 2배만 그러니까 14%면 2배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삼성전자 그래서 파운드리가 꽤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 미국이 싸울 때도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다라기보다는 또 중국이 미국이 할 수 없는 거 예를 들어 양으로 승부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은 균열을 보고 그렇죠. 있는 틈새 것처럼 시장을 강하게. 네, 삼성도 따라하기보다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된다. 이런 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워낙 지금 TSMC가 잘 가니까 네. 예전에도 파운드리가 TSMC가 1등인 줄 알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원래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도 1등이었어요. 근데 한 번 삐끗했어요. 그 한 번 삐끗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애플이 원래 애플의 AP 칩은 원래 삼성 파운드리 다 썼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때가 12나노 때일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워낙 삼성이 우리가 잘하니까 다 우리가 맡기겠지. 약간 콧대가 높았어요. 그래서 애플이 그러면 TSMC 한번 써볼까 해서 딱 했는데 선단 공정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미세화 공정은 삼성이 앞섰어요. 근데 퍼포먼스가 훨씬 더 TSMC가 더 나은 거예요. 패키징을 훨씬 더 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야 돈도 얘가 싸고 근데 결과물도 얘가 더 나오네. 그러면서 애플이 바꿨어요. TSMC로 바꾸고 그러면서 퀄컴도 따라가고 그때 한번 삼성이 삐끗하면서부터 완전히 역전돼서 지금까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한번 TSMC가 실수할 날이 있다. 그러니까 뒤에 바짝 붙어 있다가 그 실수하는 걸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TSMC가 삼성전자를 역전한 것처럼. 네. 그렇게 기다려야지. 괜히 내가 먼저 앞서가겠다라고 하면 안 돼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다양한 모멘텀이 상당히 긍정적인 게 많아 보여서 저희로서는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질문까지 지금 받고요. 자, 이제 다음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해서 키워드를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 예측하는 키워드 국내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린란드, 5000P, 우주항공 세 가지 가져와 주셨는데 앞서 조금 이야기를 나눴지만 첫 번째 그린란드 이슈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우선 내일 증시 기상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증시는 상승 보합 하락 중에서 상승을 꼽아 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하락의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가능성 맞아요.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단 저는 방향성은 계속 상방으로 봐요. 상방으로 보고 있어서
시장이 뭐 내일 뭐 내릴 수도 있죠. 내릴 수도 네, 있지만 네. 방향성은 우상향한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핵심적인 이슈는 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겠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견해로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아.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물론 미국 주식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건 없어요.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우리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게 그러면 잘못된 행동이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내 주식이 잘 가요. 네. 그리고 잘 가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맞아요. 저는 흔히 말하는 투자 전략적으로 틀렸다고 보진 않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왜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는 좀 별로라고 보는 게 그러면 어쨌든 이번에 어쨌든 그게 잘 됐다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한번 정치적으로 한번 열려 있으면 그 다음에도 이걸 또 쓸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이야 정책적으로 흔히 말하는 전략적으로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지만 네. 만약에 증시가 빠지고 원래 아니면 예를 들어 우리가 고점 구간이고 좀 오히려 우리가 국내 주식 비중을 흔히 말하는 덜어내야 되는 구간인데도 이게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을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을 위해서는 제가 보면 정치적으로는 좀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네, 생각하지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증시 측면에서 주식적인 측면에서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긍정적이고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는 건 저는 전략적으로도 나쁘진 않아요. 지금 현재는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어쨌든 반도체 업황이 초호황기입니다. 어마어마한 호황기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꺾일 것 같진 않아요. 이제 제가 반도체 이야기도 또 뒤에 좀 네. 말씀드릴 건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업황적인 부분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오늘 제가 조간신문을 하나 보니까 지금 디램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국내 PC 있잖아요. 네. 게임 PC도 못 맞아요. 산대요. 100만 원짜리가 176만 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제가 이거 뒤에도 가지고 나오긴 네. 했는데 그냥 램 가격이 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게 거의 상상 말이 안 되게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저희 회사의 직원들한테 혹시라도 이 뭐 노트북이나 빨리 바꿔. 태블릿 살 거 있으면 빨리 바꾸라고 제가 지난달에 그랬어요. 저한테도 그러셨잖아요. 빨리 바꿔야 된다고. 네네. 왜냐하면 이게 재고 소진 끝나면 무조건 어. 올라간다고. 근데 바로 그랬죠. 예, 지금 바로 올라갔잖아요. 네.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리고 휴대폰도 오른대요. 무조건 오르죠. 네. 예, 왜냐하면 지금 LPDDR 가격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아. 아무튼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이제 반도체 업황의 호조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 이건 제가 뒤에 나중에 이제 종목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좀 방향성은 우상향인데 단기적으로는 하락의 이슈가 많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란드 여기와 관련된 부분에 불확실성이 계속 좀 있을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우려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결국은 관세 전쟁 2라운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안 좀 잠잠했잖아요. 관세 매기는 거에 대해서. 네. 근데 갑자기 그린란드 때문에 지금 유럽과 미국이 지금 붙었어요. 네. 원래 관세 전쟁 2라운드는 미국과 중국이 붙을 줄 알았는데 생뚱맞게 갑자기 우방국끼리 붙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우려감이죠. 뭐야 또 다시 관세야? 이런 생각에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워낙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 우리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바닥 대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쉬어갈 만한 구간이에요. 그거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기술적 과매수 구간이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한번 좀 식혀주는 게 필요한 구간이긴 해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좀 단기적인 하락 요소로 시장을 좀 누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술적인 과매수 구간 이 부분 살펴봐 주셨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이 두 번째 키워드 우주항공 키워드입니다. 아까 저희가 살펴봤죠. 우주항공 원전, 원자력 두 가지가 지금 핵심 섹터로 떠오르고 있는데 한 가지 더 가져오셨던 게 오늘 주도 섹터로 바이오도 가져오셨어요. 좀 네. 코스닥을 살펴보니까 확실히 바이오가 지금 많이 약진을 하고 네. 있더라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서 수급이 좀 빠져나가면서 네. 그게 이제 나머지 종목으로 좀 확산되는 모습인 것 같고요. 바이오는 이게 약간 크로스가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이오는 반도체랑 좀 연결고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반도체랑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바이오의 반대 포지션이 바이오랑 2차 전지 같고요.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지금 우주항공을 그러니까 로봇의 반대 포지션이 우주항공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로봇 섹터가 급락을 하는 시점에는 우주항공이 좀 오르고 네. 우주항공이 빠지면 로봇이 좀 올라요. 그러니까 그것 같은 흔히 말 테마 성격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오 그렇네요. 네. 약간. 그래서 네. 약간 이제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기대감이 있는 섹터지만 아직은 뭔가 맞죠? 보여준 게 확실하지 않은 로봇과 우주항공. 네, 그렇게 가는. 네. 그러니까 우주항공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로봇을 투자하는 사람의 성격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이제 이게 좀 요즘에 로봇이 너무 많이 갔는데 좀 팔고 그럼 뭘 살까? 그런 분들은 흔히 막 은행 주는 거 안 사거든요. 네. 그럼 본인들의 맞는 투자 성향에 맞는 걸 사니까 그렇게 되면 우주항공 비싸다. 그래서 우주항공 가는 거고. 바이오랑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지수물이에요. 이게 반도체 지수물. 아.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물이에요. 코스닥 지수물 이게 막 오를 것 같아. 막 뭔가 기대감이 엄청나게 큰데 이게 대박 아니면 쪽박인 경우도 있고 사실 2차 전지는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는 그런 섹터의 특징적인 흐름보다는 그러니까 반도체 지금 코스닥 지수를 흔히 말하는 구성하고 있는 핵심 종목이 뭘 최근에 로봇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2차 반도체 전지. 소부장, 네. 그다음 2차 전지, 그다음 바이오예요.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건 2차 전지는 실적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진짜 지수물 역할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바이오는 항상 이제 코스닥에 항상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 네. 이거 결국은 올라가는데 중요한 건 반도체가 올라가면 이제 이 바이오에서 좀 빠져나와요. 당연히 빠져나오고. 잠시만요. 저희 방송사고 지금 댓글이 달리는데 버퍼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음성은 들리시나요, 여러분? 네트워크 다운인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요. 음성은 들리시나요? 제가 저번에도 이런 적이 한 번 있어가지고 근데 죄송합니다. 이게 채팅창이 올라온다라는 건 방송이 되는 건 아닌가요? 이제 다시 된다라고 하시네요. 네, 이제 정상. 정상. 아까 음성은 올라왔죠, 여러분? 네, 이제 됐어요? 방송만 살짝 버퍼가 왔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음성이 들린다고 하셨고요. 네, 그래서 지금 바이오주가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네. 건데. 그래서 어쨌든 바이오는 시장에서도 지금은 좀 관심을 가질만 하긴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코스피는 네. 본인들이 일단 공략했던 5,000P는 거의 달성했다고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지수 코스닥을 좀 이번에 좀 올리려고 하겠죠. 그러면 코스닥으로 이제 어쨌든 뭐 국민연금이든 좀 네. 기금이 들어오면 네. 당연히 바이오를 지수 대형주니까 바이오를 많이 살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바이오 관련 쪽의 흐름이 좀 좋아질 여지는 있다라고 좀 봅니다. 네, 내일 기대된 섹터로는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반도체는 뭐 항상 기대가 그렇죠. 되죠.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이제 반도체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저는 매주 가지고 나오는데요. 반도체는 지금 투자해서 지금 당장 수익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를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여름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이게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스물스물 올라오나 봐요. 이 차트를 보면서 붉은색이 사실은 작년 상반기까지 붉은색이 많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많이 힘들었다가 붉은색이 많이 보이니까 지금 때를 놓치면 언젠가 떨어지면 나 이거 못 먹는 거 아니야 싶은 그 불안감. 맞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파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네. 대표적인 종목을 제가 하나씩 네. 보여드릴게요. 일단 먼저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예요.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진짜 바닥 대비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아,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쉬어가야 될 구간이에요. 예. 이게 한번 쉬어야 돼. 그리고 네. 상징적으로 15만 원도 찍었고 한번 눌림목이 필요한 구간. 근데 이게 추세적인 하락을 제가 하지 않을 거라 보는 거 네. 업황이 안 꺾였고 그다음에 시장의 대기 매수세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거 만약에 한 12만 원까지 혹시라도 떨어지면 이거 안 사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거 12만 원 떨어지면 12만 원 안 갈걸요. 제 생각에 13만 원만 와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업황이 꺾였으면 네. 팔면 안 되죠. 업황이 피크아웃 이야기가 나오면 사면 안 되지만 지금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떨어져도 내가 가격 조정 주면 내가 삼성전자 사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안 내려온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 대비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눌리는 구간이다. 정상적인 네. 구간이고 만약에 빠지면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중에 이거 너무 안 간다고 사실 수 있는 원익 IPS예요. 이거 대장이거든요. 네. 최근에 안 가지만 바닥 대비 엄청 많이 올랐어요. 거의 거의 그러니까 저점 대비하면 400%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 지금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들은 사서 당장의 수익을 내겠다는 게 아니라 네. 지금은 이제 휴식기예요. 조금 휴식하고 제 개인적인 한 달 정도 휴식하고 나서 다시 힘을 모아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환경이라 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내가 만약에 반도체를 매매를 한다고 하면 네. 올 여름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올 여름 정도에 흔히 말하는 내가 엑시트를 한다는 생각으로 들어가면 네. 지금 반도체 쪽은 저는 굉장히 지금 해볼 만한 구간이다. 그리고 지금 막 엄청나게 많이 가고 있는 막 급등하고 있는 그러니까 로봇 쪽에서 작은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을 지금 따라가는 건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아니다. 뭐 대표적으로 유로메카 같은 거 이거 네. 어떻게 따라가시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런 중소형주는 안 된단 말이죠. 뭐 유진 로봇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따라가기는 이건 선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매매를 잘하는 선수의 영역인 거지. 이걸 들어가서
흔히 말하는 내가 막 수익을 내겠다. 네. 물론 내가 당장 내가 들어가서 일주일 안에 승부 본다라고 하면 인원 종목 들어가야 돼. 그런 것들은 인원 종목 들어가야 되는 거지만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가 그게 아니라 좀 안정적으로 내가 좀 모아가고 싶다라고 하면 네. 지금 자리는 반도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업황이 꺾이면 매도가 맞지만 네. 아직 업황이 꺾이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앞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증설을 해요. 네. 그래서 소부장이 안 좋아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글로벌적으로도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까요? 어차피 뭐 글로벌 나중에 할 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긴 했는데 네. 자 온투 이노베이션이라는 주가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 우리 램 ATK님께서 차트를 참 크게도 본다. 한눈에 들어온다. 그쵸. 우리 아라마스님 주식을 한없이 갖고 있냐. 비싸면 팔지. 그쵸. 그래서 지금 올 여름을 시점으로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네. 이게 미국의 KLA라는 장비 회사예요. 네. 사상 최고치 흐름이 나오죠. 그 오. 다음에 지금 램 리서치 여러분 다들 네. 아시는 거 지금 사상 최고치 형진을 나오고 있다라는 네. 거. 그 다음에 온투 이노베이션 이것도 이제 검사 장비 관련 부분이거든요. 한동안 급등했다가 쫙 빠졌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회복하고 있죠. 이 말은 뉴욕 증시에서 일단 소부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시간차를 두고 국내 시장에도 소부장에게 흔히 말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구간에 소부장은 사서 조금 묵혀둔다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시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알파님께서 전 탈출 준비요라고 해주셨죠. 준비는 이제 계속하면 좋죠. 사실은 주식을 우리가 머리에서 팔려고 하지 말고 어깨에서 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난 더 욕심 안 부릴래. 이러시는 각자의 분들도 영역입니다. 네, 그거는 네. 아까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뭔가 주식 투자에 정답은 없어요. 시장의 고점을 맞추는 것도 사실 신의 영역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는 수준에서 끝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수익이 난 만족스러워. 불안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네. 내가 수익 실현했어요. 네. 근데 수익 실현하고 나서 주가가 더 가. 배만 안 아파하면 돼요. 아. 근데 나는 나의 만족이야. 배만 안 아파하면 돼. 그러면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실수하는 게 그렇게 팔았는데 네. 더 올라가잖아요. 또 그래서 완전 꼭지에서 사서 포모가 와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사면 그게 물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계속 말씀드리는 거 그냥 뭐 그러니까 각자 영역이다. 나는 내가 지금 만약에 이게 고점이라 생각하면 팔았다가 그러면 주식 안 보면 돼요. 네. 그렇게 뭐 보시고 아니 그게 아니라면 지금은 뭐 당장 내가 그러니까 최고점에 내가 팔겠다는 생각 없이 그냥 올랐다가 내리는 거 보고 상황이 업황이 꺾이는 걸 보고 그때 내가 팔겠다. 물론 그렇게 팔면 좀 더 돼요. 고점에 못 팔아요. 하지만 우리 기자님도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어깨에 팔면 되거든요. 그죠. 꼭대기에 파는 건 진짜 선수의 영역이에요. 아. 그래서 그냥 어깨에 판다는 생각으로 대응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좀 장기 투자로서도 계속 좀 긍정적으로 수익을 잘 쌓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제가 이거는 좀 약간 딴 말이긴 한데 네. 저는 저희 고객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익은 버는 게 아니라 쌓는 거라고. 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수익을 벌고 싶어 해요. 네. 근데 수익은 벌 수는 있죠. 그죠. 내가 당장 그때 벌 수는 있어요. 근데 벌면 뭐합니까? 지켜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수익은 버는 게 아니에요. 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익은 지키면서 쌓아 나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그래서 너무 속도 빨리 벌고 싶어 하시면 안 돼요. 아. 주식으로 돈 빨리 버는 방법은 플러스 없어요. 됐다고 이거 내가 다 판 다음에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이런 생각으로는 큰 돈을 벌 네.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쌓아 나간다. 네. 차근차근 쌓아 나간다. 급하게 매매하시지 네. 마셔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런 말씀 해주셨고, 자, 욕심내면 거덜나는 게 주식이요. 이런 말씀도 하셨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차트 시그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코스피 5000인데, 코스피 5000 부분, 띄워주기 전에, 우주항공 이 뉴스 네. 한번 보고 갈게요. 아르테미스 2호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거죠, 지금? 지금 이제 발사대에 이제 음. 지금 정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날씨라든지 이런 네. 거를 보면서 이제 발사 일정만 지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외신을 보니까 18일 현지 시간 아르테미스 2호 임무가 빠르면 다음 달 초중에 네. 우주로 향할 예정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게 뭐 성공할 확률이 높겠지만 네. 물론 실패해도 네. 저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는 조정이 네. 주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번에 실패했다고 끝내지는 않을 겁니다. 달 탐사와 관련된 부분 또 이제 경쟁이 붙었어요. 이게 네.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일본, 인도,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달 탐사와 관련된 특히 우주항공과 관련된 부분의 모멘텀은 올해도 계속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계속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글로벌적으로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주항공 관련 부분은. 그래서 우주항공 쪽은 계속 관심 있게 보셔라. 그리고 나사가 일단은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한 번 성공했으니까. 네. 이전에
이전보다 기술력이 훨씬 더 월등히 높아졌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제가 보기엔 이번에 실패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실패한다 하더라도 이게 우주항공의 전체적인 섹터의 분위기를 단기적으로는 흔들 수 있겠지만 네네. 추세적으로 흔들진 않을 거라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는 계속해서 우주항공 친화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셨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차트 시그널 마지막으로 5000P 아까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개별 종목으로도 지금 세 가지를 가져와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삼성전자, 현대차가 있는 거는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가 빠지고 그 자리에 지금 코스닥 ABL 바이오를 넣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지금 구간에서 바이오 쪽으로도 코스닥을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코스닥 쪽에서도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올 것 같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많이 지금 못 갔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코스닥 쪽에 흐름이 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코스닥 내에서 어떤 것들이 갈까? 알테오전이 어차피 코스피로 이전할 거니까 그 다음에 그 수급을 누가 받을까? 뭐 ABL 바이오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ABL 바이오가 또 추가적으로 지금 알테오전 또 추가 기술 이전 관련 모멘텀이 있는데 네. ABL 바이오 역시도 추가 기술 이전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런 네. 것들의 기대감이 또 반영돼서 ABL 바이오 같은 것들도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네. 있다고 보고. 그럼 현대차, 삼성전자 역시나 저는 계속 좋게 봅니다. 요 차트 보면서 하나씩 좀 제가 설명 네. 드려볼게요. 이게 너무 좋은 종목일수록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이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꾸 사람들이 지금 팔아야 돼 마라 이런 혼돈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현대차부터 말씀드릴게요. 현대차. 자, 이 차트만 보면 현대차를 지금 시점에서 사야 되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네네. 당연히 못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그게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있는 거죠. 판단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현대차를 자동차주로 판단을 한다? 그럼 지금 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동차로 보기에는 너무 비싸요. 밸류에이션이. 왜냐하면 전체적인 동종 피어 대비해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2027년 흔히 말하는 PER로 보더라도 비싸거든요. 네. 평균적으로 원래 동종 피어가 한 7배에서 한 9배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이미 벌써 10배가 넘어서 2027년 기준으로도.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대차는 자동차야. 야 얘들이 뭘 뭐 자동차 파는 회사지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현대차 사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거 현대차를 우리가 자동차주로 봐야 되나? 전통적인 자동차주로 봐야 되나? 이걸 피지컬 AI 수혜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현대차를 우리 스스로 약간 무시하면 안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네. CES에 네. 글로벌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참가한 애들이 많이 없어요. 일본에 참가한 업체는 닛산이 혼다. 네, 제가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닛산 아니면 혼다입니다. 그거 하나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토요타 안 했어요. 그리고 닛산이랑 혼다 둘 중에 어쨌든 한 군데는 안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일본에도 한 회사만 네. 지금 이제 그 CES에 들어왔고 네. 그다음에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벤츠라든지 그다음에 폭스바겐 거기서 큰 의미 그러니까 피지컬 AI 관련된 부분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BMW만 나왔어요. 그다음에 미국은 아예 전멸입니다. 완성차 업체도 다 전멸이에요. 아무것도 지금 이번에 CES에서 그러니까 이런 그 피지컬 AI와 관련된 부분에 뭔가를 발표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은 근데 그런 과중에 현대차가 나왔잖아요. 피지컬 AI를 했다는 거. 이 말은 뭐냐면 피지컬 AI 시장에서 특히 하드웨어를 만드는 네, 네. 요 시장에서는 그만큼 현대자동차가 앞서 있다는 거예요. 아. 글로벌 선도 주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장에서 판단하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걸 그냥 전통적인 자동차 주식이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차는 재료가 지금 많은데 내가 생각하는 이거는 현대차는 이제 야 자동차 파는 걸로 내가 보고 사는 거 아니야. 나는 얘는 이제 로봇 관련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 나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여전히 싸다라는 거죠. 그러면 동종 피어를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이 자동차 업종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 엮어봐야 된다는 거죠. 또 이게 또 이번에 테슬라를 비교로 했을 때도 네. 테슬라보다 조금 더 성능적인 부분에서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나오는 게 그러니까 물론 뭐 테슬라의 뭐 옵티머스를 우리가 네.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네. 조금 더 보긴 해야 돼. 그쵸, 그건 그쵸.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있지만. 어쨌든 그에 못지않은 성능을 만들었다라는 거를 생각한다면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또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제 그런 이 휴머로이드를 네. 만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뭔가를 파는 게 아니라 본인들 라인에만 설치해도
그걸 확실하게 생산적으로 아. 화끈하게 흔히 말하는 양산해서 수익화하기가 가장 빨라요. 네. 그런 것들의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내가 만약에 이걸 이제 로봇이랑 그냥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 본다면 그러면 로봇이랑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 흔히 말하는 동종 피어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들로 봤을 때 그럼 얘가 좀 비싸냐 보면 지금 가격대는 안 비싸다는 거죠. 그리고 산소적으로도 보도록 그래요. 지금 얘가 시총 3이잖아요. 네. 자, 시총 1, 2위에 지금 흔히 말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시총이 합이 지금 2,000조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자, 1, 2위의 시총 합이 2,000조예요. 근데 지금 현대차가 지금 난 100조 정도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대차가 그럼 이 상황에서 시총 1, 2위의 시총이 2,000조인 과정에서 만약에 시총이 200조가 흔히 말하는 비쌀까라는 네. 거죠. 단순히 자동차 업종이라고 생각하면 비싸요.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지컬 AI 관련 수혜주라고 생각하고 시총이 관련돼서 1, 2위가 아니라 시총 3위라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1, 2위와의 격차를 생각한다면 시총 흔히 말하는 200조가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저처럼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대차는 지금도 괜찮다. 다만 전략이 중요해요. 전략이. 뭐냐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네. 최저점과 최고점을 잡으려고 해요.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진짜 모릅니다. 지금 딱 차트 봤을 때 너무 뜨겁고 무거우니까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지라고 할 때가 어떻게 보면 늦었을 때가 제일 빠르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 기자님이 잘 말씀하신 네네. 게 그렇게 너무 많이 올랐는데 네. 그러면 내가 떨어질까지 기다려야지. 근데 누구나 기다리는 조정은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다리다 보면 그냥 하다가 뭐 많은 분들이 그럴걸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10만 원에서도 너무 많이 올랐는데 떨어지면 사야지 해가지고 지금 벌써 이제 10만 원은 아득해져 버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기다리는 조정은 안 온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이 조정을 최저점을 잡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일단 1차 매수를 하는 거예요. 분할을. 내가 예를 들어 뭐 이 종목을 한 1억 정도 사고 싶다라고 네. 하면 일단 1차적으로 한 4천만 원만 사는 거예요. 한 40%만 일단 먼저 사 놓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샀는데 떨어진다. 그러면 내가 떨어지면 한 2번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하겠다. 그래서 평단가를 낮추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야 이런 종목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40% 샀어요. 그래서 샀는데 급등해버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저점을 잡으려고 기다려서 안 사면 그게 더 아깝죠. 근데 내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러니까 급등을 하면 40%라도 잡았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포머가 올 가능성이 낮아요. 그러면 완전 고점에 물릴 가능성도 낮습니다. 반대로 내가 만약에 샀는데 떨어져도 나는 추가적으로 매수할 여력이 있어요. 평단가를 낮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깝지도 않는 거예요. 떨어져도 그렇게까지 흔히 말하는 실망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항상 전략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서 지금이 막 내가 완전 저점 잡겠다 이건 아니고 네. 너무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랐죠. 그럼 뭐 눌림목 때 내가 공략하겠다. 근데 눌림목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사놓는다 40%. 그리고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내가 추가 매수 하겠다는 걸 전략을 잡고 들어가시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까지 분할로 매수해서 가져가는 전략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 그렇죠. 한 번에 내가 이거 비싼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전액을 다 산다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일단 들어가 보자. 10%든 20%든 들어가 보자. 이런 말씀해 주셨고 아라미스님께서도 과거부터 집 팔아서 장사하고 사업하고 빚내서 주식하면은 거덜난다. 지금 멘토님께서 하신 말씀이랑 비슷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 원래 같아요. 주식은 빚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건 있죠. 이제 뭐 예를 들어 좀 어느 정도 되면 네. 그 레버리지를 활용하긴 해요. 그거는 이제 선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수의 영역이고 일반적인 분들은 그걸 이제 레버리지를 욕심내면 안 돼요. 네. 그 말이 뭐겠습니까? 내가 레버리지를 쓴다라는 건 욕심이에요. 빨리 벌고 싶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집이라도 남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정말 빈터터리가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주식은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투자를 지금이라도 여전히 계속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빚내서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사람을 만나고 돈이 여유가 있을 때 밥을 사 먹고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너무나 당연한 논리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 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제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바로 키워드 3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차기 연준 의장. 두 번째, 다보스 포럼. 세 번째, 관세 전쟁입니다. 차기 연준 의장부터 볼게요. 사실은 차기 연준 의장 당연히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된다라고 했는데 캐비넷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원래 유력했었는데 조금 예상과 지금 다릅니다. 네. 안 될 수도 있더라고요. 전 많이 실망했어요. 굉장히 굉장히 실망했고 네. 시장도 많이 실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캐비넷은 네. 굉장한 비둘기예요.
굉장한 왕비둘기입니다. 완전 비둘기. 네, 완전 비둘기입니다. 진짜 네. 어마어마한 비둘기고. 어.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 흔히 말하는 그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준의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대하는 흔히 말하는 생각은 야 수요를 줄여야지. 그러니까 어쨌든 수요를 줄여서 결국은 경기를 좀 슬로우다운 시켜가지고 그래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케빈 에셋 같은 경우는 공급주의론자예요. 네. 야, 근데 물가를 잡는 게 수요만 억제하는 게 아니잖아. 야, 공급을 더 많이 늘려버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급을 늘리면 결국은 흔히 말하는 시장에서 물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야 공급을 많이 늘려서 가격을 떨어뜨리자. 네. 그러려면 경기를 더 살려야 돼. 기업들은 돈 더 밀어주고 그 생산성 더 높이게 만들어줘. 네, 네. 그렇게 해서 공급을 더 늘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주의예요. 실제로 이게 예전에 그린스펀도 약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그거죠. 클린턴 대통령 때. 네. 그때가 약간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드락스 시대 때, 네, 네. 골드락스 시대 때 이제 그런 흐름이 한번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건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탈락됐어요. 그리고 나서 케빈 오씨가 됐는데, 물론 케빈 오씨는 이분도 비둘기라고는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주 강력한 매파예요. 지금 하고 있는 연준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 중에서 가장 매파예요. 원래 케빈 2명이 둘 다 비둘기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기자님들이 네. 잘 몰라서 그래요. 좀 더 알아보셔야 돼요. 케빈 오씨는 뼛속까지 매파예요. 그렇게 되면 힘들어지는 거 아주 아닌가요? 뼛속까지 매파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건 있죠. 네. 그 케빈 오씨는 일단 트럼프랑 친합니다. 친분이 있어요. 이분이 루이비통 맞을 겁니다. 루이비통 사이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트럼프 대통령과 뭔가 친분이 있고, 그다음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랑 또 친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관계는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했을 때 초반에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을 쓸 거예요. 네.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척을 질 사람은 아니에요. 네, 네.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게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서 혹시라도 공화당이 네. 양원을 장악을 못한다.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힘이 빠지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본인 길을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대통령보다도 더 큰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연준 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건 세계 경제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으면 또 자리가 사람을 또 바꿀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경제 흔히 말 관련 부분은 흔히 말하는 본인의 색깔이 뚜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비둘기면 끝까지 비둘기예요. 웬만해서 잘 안 바뀌어요. 우리가 정치 성향 잘 안 바뀌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잡하면 웬만하면 끝까지 잡하고 그쵸. 큰 뭐는 계기가 없으면 우리가 한번 우파면 진짜 네. 큰 계기가 없으면 끝까지 우파한 것처럼 네, 네. 이게 정치적인 성향을 전혀 하는 것만큼 어려워요. 경제관념은. 외파의 사람이 갑자기 비둘기는 거의 웬만하면 잘 안 나옵니다. 육식하는 사람이 갑자기 초식도 못하는 네, 것처럼. 그런 겁니다. 네. 그만큼 이분은 그리고 특히 이분이 싫어하는 게 양적 완화를 굉장히 싫어요. 원래 이분이 벤 버냉키 의장이 있을 때 원래 연준 이사였어요. 근데 본인이 사퇴하고 나왔어요. 왜? 그때 당시 벤 버냉키 의장이 무제한적 양적 완화를 했거든요. 나 그거 반대한다. 인위적으로 시장 개입하는 게 싫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싫어하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모를까? 알 거예요. 근데 왜 지명하려고 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실책한 게 있어요. 그냥 파월 의장을 건드렸으면 안 돼요. 그걸 건드리면서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도 만약에 케빈 에셋이 만약에 지명되면 우리 지명 흔히 말해 인준을 안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청와대 그냥 청문회 우리 이거 통과시켜주겠다.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연준 의장이 되려면 상원 통과가 필요해요. 근데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말 그대로 케빈 에셋이 워낙 흔히 말하는 트럼프 꼭두각시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월을 흔히 말하는 찍어내리는 이유가 케빈 에셋을 넣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나 너희한테 흔히 말하는 도움 안 주겠어. 그래서 케빈 에셋이 지명을 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되는 거죠. 이게 흔히 말하는 지명이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속된 말로 질질 끌리겠다 시간이. 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가 시간이 없어요. 네. 일단은 그렇게 끌어버리면 중간선거 전에 뭔가 결과물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 일단은 그 중간선거라도 내 말 잘 듣는 어쨌든 일시적이라도 내 말 잘 들을 수 있는 오씨를 해야 되겠다. 근데 케빈 오씨는 민주당에서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책적인 부분이 좀 이제 일맥상통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민주당도 좋아해서 케빈 오시 같은 경우는 일단 흔히 말하는 의회 인준은 통과될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의회를 통과시킬 수 있는 사람 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바꾼 건데 네. 중요한 건 이건 시장 측면에서 본다면 네.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당장에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11월 이후에 네. 11월 이후에 걱정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네. 분명히 시장에 아주 강력한 핵폭탄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시한폭탄이에요. 네. 이거 분명히 11월 달 되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머릿속에 계속 염두에 두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 테스타로사님께서 왜요? 라고 하시네요. 11월까지 왜 지켜봐야 되냐 이 다른 말 아닐까요?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야기 하시는 거에 왜요일 것 같은데. 정부에서 강제 다른 이야기를 지금 재밌게 나누고 계시는 거구나. 네. 채팅창 잘 읽어봤고요. 사실은 저희가 캐비넷 이야기는 당연히 될 것이다라는 말을 계속했었기 때문에 조금 의외의 뉴스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시장에서도 좀 반응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미국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제 오늘 차기 미 연준 의장 지명은 다음 주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못을 때문에 박았네요. 그러면 워시가 될 것 같아요. 워시가 될 것 네, 같아요. 워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별로입니다. 근데 근데 당장에는 괜찮을 거예요. 당장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11월 달 네. 이후에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글로벌 증시. 네. 근데 또 그쵸 11월이 딱 중간 선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한번 잘 지켜보고 매주마다 문서진 멘토님께서 계속 짚어주실 테니까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다보스 이야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가 사실은 글로벌 정세의 가름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네.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좀 굉장히 센 발언을 많이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것도 다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둔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일단 그린란드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실제로 네. 저 그린란드를 매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라고 생각하는 건데 네.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명분이 없어요. 예를 들어 한 번이라도 네. 그린란드가 미국 영이었던 적이 있었으면 그걸 명분 삼아서 뭔가 다시 돌려줘가 되는데 네. 지금 단 한 번도 그린란드는 역사상 미국 영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나마 2차 전쟁 때 2차 전쟁 그 기간 동안 그냥 보호는 했죠. 보호는 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게 그잖아요. 그리고 야 지금까지 그린란드 보호한 거 우리 지금 미군이 저기 그 주둔해서 야 우리가 지원하고 우리가 버텼던 거지. 야 너희가 유럽이 뭘 돈을 대줬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돈을 이만큼 많이 댔으니 이제 흔히 말 1900을 내. 네. 그럴 거면 이제 우리가 먹겠다라는 거예요. 어. 그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돈 주고 국가를 산다라는 거 그게 사실 쉽진 않아요. 예전에 뭐 러시아 그 알래스카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린란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도 되게 반대가 중요할 텐데. 네, 반대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린란드 주민들은 이게 데마크 독립을 원한다라고 저는 이전에 그렇죠.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덴마크 독립은 되되 미국은 싫다는 거지. 덴마크 독립을 한다는데 또 새로운 곳에 또 식민지가 된다는 네, 그런 그건 느낌이. 싫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령에서 제가- 자기가 네. 떼어 떠고 싶다라는 건데 네. 또 다른 흔히 말하는 뭐 51개 주 주로 네. 다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도 싫어하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 관세 전쟁이 바로 이어지는 키워드 이야기긴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인수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유럽이 일제히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내가 관세 매기겠다라고 네. 하니까 이제 유럽에서 매겨봐. 공동 전략을 만들자. 아니 우리가 보복 관세를 매기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린란드 문제는 단계는 해결을 되진 않는데 그럼 이게 파국으로 갈 거냐고 하면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미국은 EU가 필요하고 EU는 미국이 필요합니다. 지금 네.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결국은 합의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어쨌든 근데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시끄럽겠죠. 뭐 보복 관세 이야기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지금 뭐 EU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자산 동결해 버리겠다. 그 원래 미국이 많이 하는 거거든요. 미국이 깡패 국가 네, 테러 네. 지원국 할 때 그 흔히 말하는 해외 자산 동결해 버리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래. 지금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EU가 만약에 그 카드를 쓰면 그냥 파멸이에요. 그렇죠. 그게 말이 안 돼요.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제가 보기엔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굉장히 대척점이 있고 대립각을 세우지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어쨌든 그들은 네. 흔히 말하는 그 동맹국이에요. 동맹국이고
중국과 러시아를 같이 견제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최종적으로는 합의를 본다. 자, 그러면 음. 어떻게 할까? 트럼프 대통령도 매입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음. 뭘 느낄, 뭐냐, 어떤 선에서 합의를 볼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린란드에 대한 히토류 개발권을 제가 보기엔 반반 나눠 가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덴마크랑 이렇게 해서 반반 나눠 가자. 네.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물론 다 대부분 비전략적 자산이긴 해. 비전략적 투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 자본은 그린란드에 투자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미국은 견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 중국 뭐 제끼고 우리가 투자할게. 그리고 나오는 거 우리랑 같이 하자. 같이 공동 개발하자. 요거.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골든돔을 완성하고 싶어요. 지금은 이제 미사일 시스템, 방어 시스템을.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린란드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렇게 되면 아까 말했지만 유럽, 그다음에 그 캐나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러시아로 견제하기가 딱 좋은 위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골든돔 관련 부분도 설치하게 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건 뭐 나중 문제이지만 이게 북극 항로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나중에는 이제 이것도 이제 같이 공동 개발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덴마크 입장에서도 그거는 그렇게까지 불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미군이 들어오고 그렇게 됐을 때 물론 러시아는 반발하겠죠. 하지만 뭐 그거 뭐 어쩔 거야 이런 네. 거겠죠.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합의점이 나온다라고 봐서 관세 전쟁과 관련된 부분에 분명히 초반에 시끄럽고 지수를 밀 수 있는 재료로 작용은 하겠지만 오랜 기간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뭐 길게 나오면 제가 뭐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네, 그 정도. 뭐 짧으면 한 2, 3주 안에.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봉합이 된다라고 네. 보고 그로 인한 조정은 저는 매수의 기회라고 봅니다. 자, 글로벌 주식 시장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사실은 걱정이 된다라는 건데 오히려 이때 전반적인 시장에서 조정이 오는 국면으로 네. 바라보면 좋다. 그런데 차기 연준 의장 리스크는 조금 네, 좋은 소식은 아니다. 맞아요. 호재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사실 왜냐면 우리가 글로벌 금리 인하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네, 기대를 하고 있었잖아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근데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워시도 처음에는 금리 인하 많이 할 거고요. 양적 완화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워시는 네. 얼굴색을 바꿀 수 있다. 네. 기존에 계속 말씀드린 원래 그분의 성향은 원래 매예요, 매. 비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매도 아니고 굉장히 강력한 매입니다. 네, 그래서 여차하면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빠진다고 느껴지면 본인 색을 드러낼 거예요. 네, 그 부분들 잘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 가지 키워드 살펴봤고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